밤마다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는 온몸을 웅크린 채 방을 지새웠고 며느리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가 바뀌도록 이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산속에 어머니를 맡겨두면 어떨까요? 이게 다 어머님의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들은 끝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 쓰지 말거라. 어미는 어디서든 산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깊은 산속 초가에 버려지게 되었고 그 후 1년 동안 산으로는 쌀 한 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발길을 막았고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끊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초가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약초꾼의 어린 아들이 고열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아이는 눈을 뒤집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지요. 약초꾼은 아이를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홀로 버려진 늙은 시어머니,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 이 셋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버린 자와 버려진 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 과연 마지막에 살아서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18세기 중엽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목 인근 산자락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논밭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를 하며 살아가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현돈의 집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산이 있어 굶을 걱정은 없었으나 그 집안에는 말 못할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돈은 30 중반의 나이에 효심이 깊은 사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어머니에 대한 정이 남달랐지요. 그런데 이 사내에게는 한 가지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매사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도의 어머니 예씨 부인은 6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몸이 성치 않아 기침이 끊이질 않았어요. 밤이면 골골대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렸고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온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었는데 스스로를 늘 짐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폐가 될까봐 아픈 내색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며느리 강수는 29 나이에 얼굴이 단정하고 손이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강순을 보고 살뜰한 며느리라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을 손수 차리고 빨래도 깨끗이 하고 약탕기를 올릴 때면 정성스레 식혀서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강순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고 약탕기를 들고 방문 앞에 설 때면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신음소리에 잠을 설치다 보니 눈 밑에는 푸른 그늘이 드리워졌고 살림을 하는 손길에도 점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강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씨 부인이 또다시 기침을 쏟아내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강수는 물을 떠다 드리려고 일어서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실 건가? 강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가슴속에 맺혀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시집와서 5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젊은 날이 쓰러져 가는 것 같았어요. 강수는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선명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늙은이를 모시고 살면 내 명줄이 줄어든다. 한번 떠오른 생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강수는 점점 시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은 짐, 어디든 버리고 싶은 짐으로 말이지요. 현도는 아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아내에게 무어라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현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어머니 곁에 있었으나 발은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기와집 처마 밑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졌어요. 예씨 부인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강순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현도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고 밥상머리에서도 말없이 숟가락만 오갔습니다. 강수는 어느새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이 싹을 틔우듯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강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어요. 낮에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웃 마을 안악이 수다를 떨다가 흘린 말이었는데 깊은 산속에 약초꾼이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 약초꾼은 산삼도 캐고 귀한 약재도 다룰 줄 안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맡아 돌봐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강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현도 곁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오늘 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도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깊은 산에 약초꾼이 산다는데 병든 어르신을 맡아 돌봐주기도 한답니다. 산속 공기가 맑아서 기침병에 효험이 있다고들 하더군요. 현도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강순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현도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환이 날로 깊어지시는데 저 같은 것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약탕기를 올려도 차도가 없고 밤마다 기침에 시달리시니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말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강수는 시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서 치우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그 약초꾼에게 맡겨두면 어떨까요? 산속 맑은 공기도 쐬시고 귀한 약재로 몸도 추스르시면 병환이 나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숨을 좀 돌리고요. 잠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수는 그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영원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만이라고,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독이 현도의 귀로 스며들었지요. 현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등에 업혀 다니던 기억, 밤새 죽을 끓여 먹이던 손길, 아버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허리가 굼도록 일하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나 현도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밤마다 어머니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친 탓이었지요.
현도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현도는 늘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곤 했지요. 정말 잠시라면 괜찮겠지요? 현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병환이 나으시면 바로 모셔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동안만 맡겨두는 것입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그곳에 모셔보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도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강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 손길 안에 담긴 것은 정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 방 쪽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늘고 힘없는 기침이었습니다. 현도는 이불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허물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강수는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심이 덜어진 탓인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진 것이었어요. 현도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흐릿하게 비쳐 들어왔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현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가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내려놓은 손은 다시 잡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저 스스로를 속이며 곧 어머니를 다시 모셔올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되뇌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수는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짐을 꾸리고 산으로 오를 채비를 했어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일처럼 보였습니다. 현도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차마 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며칠에 걸쳐 산속 초가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원주목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이었어요.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마을에서도 쉬이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수는 일부러 그런 곳을 골랐어요. 시어머니를 맡겨두고 나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멀면 멀수록 좋았습니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공기는 싸늘했어요. 강수는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챙기며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을 걱정하는 효부처럼 보이려는 것이었지요. 현도는 마당 한구석에 서서 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았지만 끝내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방에서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인데도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체념한 듯이 말이지요. 예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만치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현도는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았어요. 예씨 부인은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예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 쓰지 말거라. 어미는 어디서든 산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한탄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말투였지요. 현도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킬까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강순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산길이 험하니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예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따라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생 살아온 집이었지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강순이 앞장서고 예씨 부인이 뒤를 따랐어요. 현도는 어머니 짐을 들고 맨 뒤에서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랐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발밑에서 들려왔고 간간히 산새 우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오래된 초가 한 채가 나무 사이로 보였어요.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마당에는 약초 말리는 멍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가 앞에서 한 사내가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이들의 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마흔즈음 되어 보이는 투박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바로 약초꾼 무성이었지요. 강순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어르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병안이 깊으셔서 산속 공기를 쐬시면 나으실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무성은 예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었어요. 기침을 참느라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요. 무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쉴 곳은 있습니다. 강수는 품에서 쌀자루와 돈주머니를 꺼내 무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님 약값과 식비를 대신하겠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말이지요. 무성은 쌀자루를 받아들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도는 어머니 짐을 초가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현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끝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뒤돌아섰어요. 입술을 깨물며 초가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강수는 이미 산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도가 따라붙자 강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갔지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현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초가는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자꾸만 가슴에 걸렸어요. 잠시라고 했지만 정말 다시 모시러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남편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칠 일도 없고 약탕기를 올릴 일도 없어요. 며칠 뒤면 아무도 그 늙은이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어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도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서며 어머니 방을 바라보았어요.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현도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남편을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현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아들을 원망하지 않던 그 눈빛이, 어디서든 산다던 그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어머니는 깊은 산속에 홀로 남겨졌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산에 두고 온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 숟가락을 멈추었고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신지, 기침은 나아지셨는지, 끼니는 제대로 드시는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지요. 강수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현도가 혹시라도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일이 틀어질 터였어요. 강수는 남편 곁에 다가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약초꾼이 어머님을 잘 돌보고 있다 합니다. 현도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지는 않고? 그럼요. 산속 공기가 맑아서 기침도 한결 나아지셨다 하더군요. 다만 약초꾼이 약값이 만만치 않다 하네요.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챙겨준다니 걱정 마세요. 강순의 말에 현도는 한시름 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강수는 산에 다녀온 적도 없었고 누구에게서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지요. 며칠 뒤 현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산에 다녀와야겠소. 어머니 얼굴도 뵙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소. 강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서방님이 직접 가실 것 없습니다. 산길이 험한데 괜히 고생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제가 쌀과 약값을 마을 사람 편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어머니 얼굴을 베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소? 지금은 농번기라 손이 부족합니다. 논일이 끝나면 그때 함께 가시지요. 제가 그 전까지 필요한 것 다 챙겨 보내겠습니다. 강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도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농번기가 지나면 날이 추워졌다 하고 날이 풀리면 장마가 온다 했어요. 번번이 이유를 만들어 남편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지요. 현도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강순이 쌀과 약값을 챙겨 보낸다고 했으니 어머니가 굶거나 고생하시지는 않을 거라 여겼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강수는 쌀 한 대도 산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약값이라며 챙겨둔 돈은 고스란히 자기 품에 넣어두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강수는 여전히 어머님이 잘 계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도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믿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씨 부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현도 어미는 어디 가셨나? 요즘 통 얼굴을 못 보겠구먼. 강수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산속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병을 고치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물어보았다가 같은 대답만 돌아오니 관심이 사그라든 것이었지요. 세상 일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차츰 잊히기 마련이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깊은 산속 초가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을까, 먹을 것은 있으신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산에 다녀와야겠소. 겨울인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현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수는 이번에도 막아섰어요. 서방님, 지금은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눈이 쌓여서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괜히 가시다가 길을 잃으면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실 텐데 어찌 가만히 있겠소. 제가 두툼한 소목과 이불을 보냈습니다. 숯도 넉넉히 챙겨 보냈으니 걱정 마세요. 봄이 오면 그때 저와 함께 가시지요. 강순의 말은 또다시 거짓이었습니다. 소못도 이불도 숯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입으로만 보냈다고 했을 뿐이지요. 현도는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도는 여전히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강순이 번번이 핑계를 대며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에는 파종 때문에,
여름에는 김매기 때문에, 가을에는 추수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산으로는 쌀 한 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약값 한 푼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씨 부인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가 산에서 요양 중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강수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에는 기침 소리가 사라졌고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지요. 강수는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살림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현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현도는 그 꿈을 꿀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요. 어머니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라고 했지만 이미 1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쌀 한 대, 옷 한 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시러 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었지요. 현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손길이 끊어졌습니다. 깊은 산속 초가에 홀로 남겨진 예씨 부인에게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 이상 닿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세상에서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초가에서는 예씨 부인이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며느리가 쌀과 약값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씨 부인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씨 부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차라리 이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들 내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약초꾼 무성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도 없었지만 마음씨만은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쌀과 돈을 받고 예씨 부인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자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굶기지는 않았어요. 산에서 캔 약초를 팔아 끼니를 마련했고 예씨 부인에게도 밥 한 그릇씩은 내어주었지요. 무성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살 남짓된 도준이라는 아이였어요. 어미를 일찍 여의고 아비 손에서 자란 탓에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성품이 순하고 정이 많아서 예씨 부인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왔지요. 할머니, 오늘은 기침을 안 하시네요. 도준이 해맑게 웃으며 말하면 예씨 부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산속 맑은 공기 덕인지 아니면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기침이 한결 나아졌어요. 도준은 예씨 부인을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예씨 부인도 도준을 손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준이 갑자기 알아누웠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길래 무성은 약초를 다려 먹였지요. 그러나 아이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준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뒤집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성은 아이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도준아, 도준아, 정신 차려보거라. 무성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사내의 눈가에 핏줄이 서렸어요. 약초꾼이라 산에서 나는 약재는 웬만큼 알았지만 이렇게 급한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숨이 거칠어졌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어요. 예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오랜 세월 살림을 하며 쌓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이런 열병을 앓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요. 저리 비켜보시오. 예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성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태울 듯 했어요. 예씨 부인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물을 떠다가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덜미에 올렸어요. 그리고 무성에게 말했습니다. 쑥이 있습니까? 마른 쑥 말이요. 예, 있습니다. 어서 가져오시오. 그리고 생강과 대추도 있으면 가져오시오. 무성은 허둥지둥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예씨 부인은 솥에 물을 올리고 쑥과 생강, 대추를 넣어 다리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에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갈아주고 아이의 손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주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을 흘렸어요. 예씨 부인은 달인 약물을 식혀서 아이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입술이라도 축여주어야 했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무성은 방 한구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키워온 자식이었어요. 이 아이마저 잃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성은 입술을 깨물며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준의 열은 여전히 높았어요. 예씨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을 다리고 수건을 갈아주고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무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 곱디고 온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 불러주었다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그 말에 무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남의 아이를 살리려고 밤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무성은 예씨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씨 부인은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약을 다리고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미역을 삶아 그 물로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콩나물 뿌리를 다려 먹이기도 했지요.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도준의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예씨 부인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기가 한풀 꺾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열이 내리는구나. 예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성이 달려와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지요. 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곁에 앉아있는 예씨 부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예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흘 밤낮을 버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지요. 예씨 부인은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미 여기 있다. 이제 살았다 아가야. 이제 점점 괜찮아질 게다. 무성은 방 한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준 것은 약초꾼인 자신이 아니라 버림받은 노인이었어요.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눈을 뜬 뒤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어요. 죽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방 안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그동안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쑤어 먹이고 약을 다려 먹이고 밤에는 아이의 잠자리를 살피며 지켜주었지요. 무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은혜를 새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것은 다름 아닌 이 노인이었어요. 버림받아 갈 곳 없이 떠밀려 온 분이 남의 자식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무성은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보름쯤 지나자 도주는 제법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게 되었고 예씨 부인의 손을 잡고 초가 주변을 거닐 수도 있게 되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볼에는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도준이 예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씩씩하게 잘 버텨준 덕에 살아난 거란다. 그 소문은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약초꾼 무성이 가끔 산을 내려가 약재를 팔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네 아들이 죽을 병을 앓았다며 어떻게 살아났는가? 무성은 예씨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노인이 밤낮으로 아이를 돌봐주었다고 그 덕에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인이 대단하구먼. 남의 자식을 제 자식처럼 돌봐주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무성이 사는 산 아래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고을까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씨 부인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그 노파손이 참 따뜻하다더라. 귀한 분이야. 버림받은 처지에서도 남을 살리는 손길을 내밀었으니 말이야. 무성은 그날 이후로 예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직접 차려 올렸고 산에서 캔 귀한 약초는 먼저 예씨 부인에게 다려드렸어요. 방에는 따뜻한 이불을 깔아드렸고 추운 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 방바닥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살폈지요. 어르신, 이 약초는 기침에 좋습니다. 다려서 드시면 가슴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무성이 약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손사래를 쳤어요. 이런 귀한 것을 나 같은 늙은이에게 쓸 것 없소이다. 장에 내다 팔면 쌀이라도 살 수 있을 터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도준이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까짓 약초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무성의 말에 예씨 부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약초를 다려 먹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오래된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던 기침이 사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습니다. 마을에서 살 때는 먼지와 연기가 섞인 공기를 마셨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가슴 깊이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침마다 초가 앞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럴 때마다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도준이도 예씨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산에서 꺾어온 들꽃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예씨 부인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친손주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 깊은 산속에서 손주 같은 아이를 만난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무성이 산에서 돌아오며 커다란 약초 뿌리를 들고 왔습니다. 산삼은 아니었지만 그의 버금가는 귀한 약재였어요. 무성은 그것을 예씨 부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걸 드시면 원기가 돌아올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산을 다녔지만 이렇게 크고 귀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씨 부인은 그 약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이 낯선 사내가 이토록 극진히 돌봐주다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구려. 예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한 건 오히려 저입니다. 어르신이 도준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쯤 아이 무덤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한 채 같이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르신께는 도준이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살려주신 귀한 은인이십니다. 그날 밤 예씨 부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기침도 하지 않았고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 사이 예씨 부인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어요.
구부정하던 허리도 조금씩 펴졌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붙었습니다. 무성과 도주는 예씨 부인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도주는 예씨 부인에게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무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버림받은 노인과 아내를 잃은 사내, 그리고 어미 없이 자란 아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지요.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다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현도야. 이 어미는 어디서든 살 수 있으니 근심 걱정 내려놓고 편히 살아다오. 예씨 부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곳에서 오히려 새 삶을 얻은 것이니 말이지요. 소문이란 바람보다 빠른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손이 따뜻한 노인이 산다는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지요. 처음에는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였지만 약초꾼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말이 덧붙여지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이들이었어요. 정말 그런 노인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씨 부인을 만나고 나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살림 솜씨에서 우러나온 조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어르신, 저희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콩나물을 삶아서 그 물을 먹여보거라. 속이 편해지면 밥맛도 돌아올 게다. 예씨 부인은 평생 살림을 하며 익힌 민간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알 법한 것들이었지만 예씨 부인의 입에서 나오면 묘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병을 앓는 아이를 둔 어미들이 찾아왔고 몸이 아픈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랐어요. 무성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살던 초가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러나 예씨 부인이 찾아오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성도 산에서 캔 약초를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씨 부인의 조언과 무성의 약초가 어우러지니 초가는 어느새 작은 약방 같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쌀 한 대, 보리 한 마를 들고 오는 이가 있었고 말린 나물이나 옷가지를 가져오는 이도 있었어요. 무성이 사양해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까짓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르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쌀과 약재가 자연스레 모여들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예씨 부인은 버림받은 노인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예씨 어르신, 예씨 어르신 하며 찾아왔습니다. 예씨 어르신이 계신 곳이 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은 안에 계십니다. 도준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이는 예씨 부인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을 길어왔고 약초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를 졸라 산으로 올라갔지요. 예씨 부인은 그런 나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숨죽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신에게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은 곳에서 오히려 자기 몫의 삶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무성이 예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곳이 어르신 집입니다. 앞으로도 쭉 편히 계십시오. 예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버림받은 뒤로 집이라는 말을 잊고 살았는데 이 낯선 산속 초가가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원주목 인근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손이 따뜻한 노인이 산다는 이야기, 그 노인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장터마다 떠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던 사람들도 소문이 커지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순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다가 안악들의 수다를 엿들은 것이었어요. 그 노인이 누구래? 글쎄,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이라던데. 그런 처지에서도 남을 돌보시니 참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나? 자식들은 대체 뭘 했길래 그런 분을 버렸대? 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깊은 산속, 버림받은 노인, 손이 따뜻하다는 말. 모든 것이 시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쌀한데 옷 한 벌 보내지 않았으니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을 거라 여겼지요. 그런데 살아있다니, 그것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수는 더 자세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원주목 인근 어느 마을 출신이라는 것, 며느리가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갔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버린 페류나로 손가락질 당할 판이었지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강수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아니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테니 말이지요. 그러다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산으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지요. 남편 현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았어요. 강수는 이른 아침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짐을 챙기는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산길을 향했지요. 산길은 예전보다 덜 험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길이 다져진 탓이었어요. 강수는 그 사실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찾아 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나절을 걸어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저만치 초가가 보였어요. 예전에 시어머니를 버리고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수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초가 앞마당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순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시어머니가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말이지요. 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나무 뒤에 숨은 채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나무 뒤에 숨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나 숨어 있을수록 일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이를 악물고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인이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예씨 부인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씨 부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고요해졌어요. 강수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어요. 예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강순이 본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체념과 슬픔이 서려 있었는데 지금은 기운이 살아 있었지요. 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를 여기 두고 간 덕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구나. 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차분했지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강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덕에 살아있게 되었다는 말, 그것은 버림받았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버림이 오히려 구원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은 대체 누구래?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성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며느리입니다. 1년 전에 어르신을 이곳에 두고 가신 분이지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싸늘한 시선이 강순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런 몹쓸, 저 여인이 바로 어르신을 버렸다던 그 며느리였구나. 어찌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페륜이로다 페륜이야. 강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돌렸어요.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왔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지요.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원주목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강순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마을에서 스치면 수군거렸지요. 강순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현도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휘말려 어머니가 산속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내가 1년 동안 쌀 한 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현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어머니께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단 말이오? 현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현도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현도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뵈어야 했어요. 1년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한나절을 걸어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어요. 현도가 나타나자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지요. 현도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아내 말만 믿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을까요? 분노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눈에는 미움 대신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까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예씨 부인이 천천히 몸을 굽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일어나거라 아들아. 현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예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세상은 지켜주지 않는단다. 그 말에 현도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착하기만 했을 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겼지요. 그 대가로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예씨 부인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현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그 뒤로 현도는 자주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무성과 도중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다는 것을, 새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강수는 마을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장터에서도 외면당했어요.
시어머니를 버린 페류나라는 손가락질이 평생 따라다녔지요. 강수는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듯 돌아갔고 다시는 그 마을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르내렸지요.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며느리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산에서 건강을 되찾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 며느리는 마을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버린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앞날과 명줄이었더라. 세월이 흘러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버리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기억했지요. 예씨 부인은 깊은 산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무성과 도준이 곁에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처럼 예씨 부인은 산속에서 자기 몫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녀에게 베푼 마지막 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